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부의 김상훈입니다. 오늘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최근에 전력 참 정신없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고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한국 전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전력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대체 투자 개념에서의 전력 시장, 주로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전력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 한세원 파트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글로벌 전력 시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시장의 중심에 전력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산업은 또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업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이 전력 시장 중에서도 이 도매 전력 시장, 대부분의 유틸리티 회사나 발전 자산들은 이 도매 전력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 전력 시장에서도 이제 민간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은 또 중요한 게 최근에 한 10년 정도 국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 자산 PF에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이제 세계 주요 전력망 시장, 보통 전력망을 전력 시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로 보실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중에는 이제 PJM이라고 표시된 시장이 되겠습니다. PJM 시장은 펜실베이니아, 저지, 그 다음에 메릴랜드 이렇게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동부 시장, 그렇죠. 동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미국 최대의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내 한국의 이제 KPX 한국 이제 전력 거래 시장이죠. 사이즈로는 한 2.3배 정도 되고 중국을 이제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의 단일 전력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시장의 형태, 구성, 그 다음에 이 거래 구조 이런 것들이 한국 전력 거래 시장과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스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국내 한국의 전력 시장이 처음에 전력 시장 설계를 할 때 PJM을 모델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 가장 주력을 최근에 건설된 주력 발전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 복합 발전기라고 이제 복합 발전 자산들이 이제 많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복합 발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림에서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스 터빈과 그 다음에 증기 터빈을 이제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두 번 발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그런 발전 자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명칭 자체가 복합 발전이라는 게 이 컴바인드 사이클, 그러니까 사이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복합 발전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 반대로 이거보다 약간 더 간단한 형태의 자산, 이 가스 터빈 하나만 쓰고 있는 발전은 이제 보통 오픈 사이클 내지는 싱글 사이클, 이렇게 사이클이 하나냐 두 개냐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효율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 보시는 것처럼 가스 발전, 이런 발전 자산이 이제 특징 혹은 장점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일단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신재생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부지를 적게 차지한다. 그 다음에 투자비도 좀 덜 들고 효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표시된 것처럼 디스패처블이다. 결국 수요가 있을 때 내가 가동할 수 있는,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말로 이제 풀어본다면 이제 부하 추정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부하 추정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장점으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자산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도 언급을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계속 PJM을 어떤 방식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이야기를 좀 주시고 계신데 결국 가스 발전이 계속 각광받고 있고 그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이제 크게 이제 본다면 이제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패처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 추정성이 굉장히 높은, 결국 그 전력 수요가 있을 때
이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전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부하 추정성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쉽게 때문이고요. 얘기하면 필요할 때 전력을 그렇죠. 줄 수 있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수요가 떨어지면 끄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가스레인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디스패처블한 그런 자산,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자산 중에서는 가장 탄소 배출량이 적다. 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가장 최근에 이 비신재생 에너지 자산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전통 에너지를 지켜가면서도 사실 넷제로의 어떤 컨셉에도 충분히 맞는 자산이다. 이렇게 최근에 보시면 유럽의 텍소노미에도 가스 발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네, 확인하신 거 보면 아마 그런 추세가 유럽에서도 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PJM 시장 조금 더 확인해 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시면은요, 보통 이제 전력 시장이라고 하면은 도매 전력 시장과 이제 소매 전력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매 전력 시장은 발전 자산들, 발전 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파는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통 배전 회사들이 도매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이제 도매 구입을 해가지고 민간들, 그러니까 이제 수요처라고 할 수 있죠. 민간이나 공장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수요처에 전기를 판매하고 소매 요금을 징수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마켓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PJM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도매 전력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로 시장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PJM 같은 경우는 롱텀, 장기 시장, 데이어헤드, 그러니까 하루 전 시장, 리얼타임, 실시간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롱텀이라고 한다면은 흔히 이제 이 용량요금 시장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용량요금 시장은 3년 이후에 시장 물량에 대해서 선도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이어헤드는 하루 전, 그 다음에 리얼타임은 이제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매 전력 시장 자체가 말씀하신 리얼타임이나 데이어헤드 그리고 롱텀 용량 이렇게 나눠서 구분이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전력 시장의 독특한 그런 고유한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흔히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에너지 혹은 뭐 커머디티 이런 시장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석유 원유 시장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네. 원유 시장하고 전력 시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원유 시장은 일단 생산을 하면은 생산과 수요가 이제 미스매치 될 경우에 어떻게 하죠? 그걸 이제 인벤토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수요가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가격이 좋아진다든지 했을 때 재고를 이제 방출해 가지고 이제 뭐 이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력 시장은 전력을 한번 생산하면은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전력은 뭐 이 배터리에다가 충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습니다. 근데 사실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벤토리를 할 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전력 시장이라는 것은 전력 수요만큼 발전해서 생산해야 되는 이런 시장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더 적게 생산하게 되면은 주파수 품질이 어긋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전력 시장이 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력 시장의 모습은 이 그날 다음 날에 예상되는 수요량에 맞춰서 전날이나 혹은 한참 전에 선도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를 미리 팔고, 그 다음에 당일날 가서는 리얼타임 시장에서 그거를 정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보편적이고, PJM은 정통적으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파생 거래가 좀 많게 되고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측면이 있죠. 여기 그림의 LNP 가격 네. 결정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 내용도 좀 설명해 네. LNP는 이제 로케이셔널 마지널 프라이스라 그래가지고 이 각 허브마다, 거래 지점마다 전력 가격이 달리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가격을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전력은 다른 이제 자원과 마찬가지로 전력도 수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송전선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송전선이라는 게 마치 우리가 차량을 몰고 이제 도로를 달리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아주 비슷합니다. 차량을 몰고 도로를 달리게 되면은 이제 흔히 도로 사정에 따라서 이 컨저스션, 그러니까 이제 혼잡이 생길 수가 있죠. 혼잡이 생기면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고 이제 정체가 생기게 됩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선이
송전선 인프라가 깔려 있는 여부, 그 다음에 그 송전선 양단에 얼마나 대량의 수요를 갖고 있는 대도시가 있냐 여부에 따라서 송전선이 혼잡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혼잡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에서 이제 전력을 이제 보내는 송전하는 이런 수요에 따라서 송전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혼잡이 발생되면 혼잡 비용까지 더해서 이 LNP 가격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사실상 도매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은 다 다른 가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결국 어떤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변하고 있을 텐데 네. 최근에 그런 흐름들의 변화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JM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이제 드리기를 한국 전력 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그런 최근의 흐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좌측에는 PJM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제어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어구역별로 가격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제어구역별로 보시는 것처럼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제어구역별로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퓨얼 믹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퓨얼 믹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연료를 쓰는 발전 자산의 비중 뭐 이런 것들을 일컫고 있는데요. 어떤 제어구역은 원전이 위주고, 어떤 제어구역은 석탄이 위주고, 어떤 제어구역은 가스 발전이 위주고 이렇게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 그림에서 이제 부하별로 이제 발전 자산을 보게 되면은 기저, 중간, 첨도 부하별로 양태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저 부하 쪽에서는 가스, 그 다음에 석탄, 원전, 요게 이 세 가지가 공이 고른 이제 이 비중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도 부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독 가스가 비중이 높은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기저부하 쪽을 먼저 보시죠. 기저부하 쪽에서는 석탄의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고 가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석탄의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노후 자산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점점 석탄 자산을 퇴역시키고 있고, 그거를 이제 신규로 건설이 들어가고 있는 가스 발전 자산으로 이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니까 기저에서의 어떤 이해도는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저랑 첨부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뭘까요? 흔히 이제 기저 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저를 이제 원전으로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전 수요가 하루 종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발전 수요가 움직여도 이제 움직이지 않는 요런 이제 고정 수요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고정 수요를 저희가 보통 이제 기저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저부하는 효율은 굉장히 높고 비용은 저렴하되 이 부하 추종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을 이제 이 기저부하에 배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첨도부하는 위에 그 움직이는 수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수요는 결국 뭐겠습니까? 좀 효율이나 비용이 좀 높더라도 부하 추정성이 굉장히 우수한 자산은 이제 주로 첨도부하에 배치를 하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가스 발전 자산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는 기저에도 가스가 있고 첨도에도 가스가 있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복합 발전, 복합 사이클을 이제 보통 기저에 이제 적용을 하고요. 싱글 사이클, 그러니까 가스 터빈만 있는 자산을 보통 첨도에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그런 이제 운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석탄, 원자력이 이렇게 세 개가 공이 이렇게 공급량 분포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걸로 이제 퓨얼 믹스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계절별로 발전 공급량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좀 차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시장에 북반구의 전력시장에서 가장 이 피크 시장이다. 피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름이 되겠죠. 아무래도 냉방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름에 저렇게 높은 수요가 나타난다고 보실 수가 있고, PJM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동부가 되겠는데요. 전형적인 수요에 있어서 동거서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 지역이 이제 수요가 높은 지역이 되겠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아무래도 이제 빨간 지역은 이제 수요가 높은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전력 수요,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전력 수요는 높지만은 발전 자산이 위치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높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그런 발전소들은 대부분 이제 이 녹색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녹색 지역이 이제 미국의 말셀러스 이제 분지 지역입니다.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녹색 지역에 있는 자산들은
이 연료 가격은 싼데 송전거리가 멀어가지고 송전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자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빨간 지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산들, 옛날에 지은 자산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연료비는 비싼데 송전비가 굉장히 세이브되는 이런 자산들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틸리티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자산들을 주로 포트폴리오로 많이 가지고 있냐가 결국은 성과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 가격 결정 곡선입니다.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곡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이제 곡선을 이제 갖고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선은 이 도매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전력 자산들이 이루는 원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변동 원가를 적용하는데요. 그래서 변동 원가 기준으로 쭉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수요가 이제 밑에 X축이 이제 수요인데요. 그 수요와 만나는 점, 거기가 이제 전력 가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널 자산, 그러니까 이 수요와 만나는 이 제일 끝에 있는 자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이 마진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안쪽에 들어오는 자산들은 그 가격으로 인해서 마진을 다 수취할 수 있는 이런 구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루 중에도 수요가 이렇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결국 내가 이제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제 한다면은 저 선상의 어딘가인가 내 자산이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요가 내 자산을 기준으로 수요가 오른쪽에 있게 되면은 이제 내 자산이 이제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팔 수 있게 되는 거고, 내 자산 위치보다 수요가 왼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이제 전기를 팔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루에 이렇게 수요가 움직이는데 내 자산이 얼마 하루 중에 혹은 1년 중에 몇 시간 동안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팔 수 있냐는 게 결국 저 선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핑 올라가게 네. 그려져 있는데요. 이 커브 자체가 네. 최근에 이제 신재생 자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시장에 점점 진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형태가 조금 바뀌겠네요. 그렇죠. PGM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통 자산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신재생 자산의 비중은 현재는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신재생 자산들이 이 커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되겠죠. 신재생 자산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그러니까 변동비가 굉장히 낮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 커브에 그림에 보시는 좌측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신재생 자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됩니다. X축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전력 가격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전력 가격이 밀려나서 전력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 선상에 있는 자산들, 혹은 선상의 오른쪽에 있는 분포한 자산들이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진이 점점 계속 감소하게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자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 이 퇴역하는 자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퇴역 자산들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커브의 꼬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그래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꼬리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자산은 뒤에서 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전히 그 PJM하고 미국의 또 다른 지역들도 있다 그러시네요. 네. 그 내용들 추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보시는 부분은 이제 예비율입니다. 예비율은 일반적으로 이 수요로 하는 부하,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부하 대비 얼마만큼의 그런 용량들을 가지고 있냐, 얼마만큼의 예비 용량을 가지고 있냐를 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15%를 예비율 타겟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PGM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한 20에서 25% 사이 정도의 예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예비율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예비율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 도매 시장에서의 경쟁이 세지니까 전력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예비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경쟁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주로 최근에 계속 이제 이 석탄 발전 자산들의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퇴출 속도가 느려서 예비율이 아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석탄 자산 발전들이 점점 더 빨리 퇴역이 가속화되면 예비율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력 가격이 조금 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방금 보신 PGM 말고도 미국의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 시장도 전력 시장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시장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된 자산입니다. 태양광의 연간 전력 공급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의 출력 제약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출력 제약이라는 것은 이 발전량보다 수요량이 적어서 이 한마디로 이제 오버서플라이가 됐을 때 발전량 이 전력이 전력망에 들어오는 걸 끊는 이런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기를 팔 수 없는 이런 이제 비율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계속 제약률이 올라가면서 대략 한 10에서 12%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얼칸, 그러니까 텍사스 시장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풍력 공급량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얼칸은 이 시장을 반영해서 풍력 발전 자산의 제약률이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봄과 가을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 자산의 출력 제약률이 한 6에서 8%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주셨고 사실 PJM은 이제 전통자산, 특히 가스에 대한 이용률을 상당히 높게 가져간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한 약간 신재생 쪽으로 그렇죠. 예.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신재생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요즘 전력 시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재생 자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재생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광 PV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해상풍력으로 이제 많이 시장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용률을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 이용률이라는 거는 1년이라는 시간 중에 이 자산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발전을 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의 비중을 뜻합니다. 결국 이제 이용률이 예를 들어서 50%다라고 하면은 1년 중에 절반의 시간을 내가 발전기를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이 Y축 스케일이 좀 다른 거를 보셔야 됩니다.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자산의 이용률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한 20에서 35% 정도 이용률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략 1년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 동안 이 풍력 발전기가 돌아간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태양광 PV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1년 중에 이용률이 한 2, 3%에서 많으면 20% 언더. 이건 결국 한 1년에 한 15% 정도 가동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비율입니다. 열흘 중에 하루 이틀 정도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볼 때 용량 이 기준에 이제 퓨얼 믹스가 있고 발전량 기준의 퓨얼 믹스가 있는데 요즘 신재생 자산들이 용량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발전량 기준으로는 얼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해상풍력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한 30에서 40% 사이의 그런 이용률을 갖고 있고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가서 한 50% 근처까지 이제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자산이다. 해상풍력을 기저로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해상풍력이 신재생 자산들, 연료를 쓰지 않는 신재생 자산 중에서는 가장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신 그 커브의 기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으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PPA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자산은 이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 즉 전력 중장기 매입 그런 계약에 근거로 해서 설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과거에는 PPA를 주로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이제 정부기관들이 전력을 매입을 하는 계약을 맺어줬다면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VPPA로 또 나타나고 있는데 VPPA는 Virtual PPA라고 그래서 가상 PPA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이라는 거는 흔히 물리적으로 이제 전기를 사가면서 이제 이 PPA를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전기는 다른 데 팔고 있지만은 이 발전자산하고 나하고 이제 이 전력 가격을 정해놓고 전력 수합 계약을 맺는 형태의 그런 파생 계약을 형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한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부분의 VPPA 계약이 최근에 굉장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 자산 설치의 어떤 그런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VPPA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있나요? 과거의 이 신재생 PPA, 그러니까 물리적인 PPA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신재생 자산하고 물리적인 PPA를 해서 전력을 도입하려고 그러면은 내 근처에 송전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신재생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신재생 PPA를 맺을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근데 VPPA는 나랑 송전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전혀 다른 전력 시장에 있는 자산하고도 가상의 PPA를 맺어서 서로 수합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풀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이외에도 이제 태양광 PV가 계속 많이 늘어나면서 전력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최근에 주고 있는데요. 좌측에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피크 시간대, 그러니까 여름이 되겠죠. 여름에 하루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하 그래프가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전력 부하가 별로 높지 않은 봄철이나 이런 데 나타나고 있는 하루의 이제 부하 그래프를 보시고 있는데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노란색이 이제 태양광 PV고 이제 이 회색이 풍력이라고 이제 봤을 때 파란색 부분을 저희가 보통 순부하라고 부릅니다. 신재생을 빼고 나머지 전통 자산으로 공급하는 순부하라고 부르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순부하, 최저 순부하가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순부하 이외의 부분, 신재생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낮 시간에 이 수업 부하가 깎여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태양광 PV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순부하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상시로 이제 더 커브가 생기는 영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순부하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 이 전력의 네거티브 가격이 발생되는 현상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건을 사업하는데 가격이 음이 됩니까? 재미있는 현상이죠.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낮 시간 동안에 계속 이제 발전량이 이 수요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낮 시간 동안에 주로 이제 전력 가격의 빈도가 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상당수의 신재생에너지 자산들이 정부의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음이 돼도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좀 상식적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거꾸로 음의 가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재생 외에 전통 발전 자산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풍력 증가에 의한 현상입니다. 풍력에 의한 현상은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이 컬테일먼트, 그러니까 출력 제약이 가장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큰 영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봄과 가을철,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낮은 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출력 제약이 굉장히 점점 많이 나타나고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BEV, 그러니까 배터리 EV입니다.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의한 영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전기자동차 언제 충전할 것 같으십니까? 잘 때? 그죠? 네. 퇴근 후입니다. 그러니까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이제 이 플러그를 꽂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밤에 충전하는 전력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광 발전 암만 많이 지어도 밤에는 해가 뜨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서 보시는 그런 빨간색 부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빨간색 수요의 밤에만 치솟는 수요를 신재생 발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이제 앞으로 대두될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ESS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런 앞에서 보신 문제들의 어떤 해결책 으로 이제 ESS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전이 수요 이상으로 많이 될 때 그 부분을 이제 충전을 했다가 발전량이 떨어졌을 때 혹은 수요가 많이 늘어날 때 방전하는 이런 형태의 이 운전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ESS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4시간 이제 과거에는 한두 시간짜리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초보적인 단계의 그런 ESS들이 이제 설치가 됐다면 앞으로는 4시간 이상 그다음에 태양광 PV 같은 그런 유틸리티 자산하고 연계된 자산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최근의 ESS 확대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PJM 그러니까 민간 전력 시장의 최대 시장부터 해서 이제 신재생을 약간 활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랑 텍사스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재생의 전체적인 자산 이용률과 그 안에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 주셨고, 결국 이런 변화들이 전력 시장에서 어떤 그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갖고 뭐 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끝내기 전에 좀 주요한 용어들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전력 산업은 상당히 굉장히 복잡한 얼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낯선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저희가 복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중에 이제 최근에 신재생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용률이 되겠죠. 이용률은 전체 1년이라는 시간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 비중 동안 내가 발전을 해서 이 전기를 팔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이용률이고, 아까 보신 태양광 PV의 이용률이 대략 한 20% 안팎인 걸 아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률 말고는 이제 뭐 부하 추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부하 추정성은 전력 자산이 부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게 부하 추정성이고요. 부하 추정성이 높은 자산이 이제 가스 발전이기 때문에 가스 발전이 각광받고 있는 자산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비율이 있었죠. 예비율은 전력 시장에서 이 부하 대비 얼마만큼의 예비력이라고 하는 발전 자산 용량을 가지고 있냐. 즉 예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전력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경쟁이 세지는 거고, 예비율이 낮으면은 이제 이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 요 세 가지만 이해하셔도 전체적인 최근의 전력 시장 흐름을 패턴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용어까지 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전력 시장 그리고 대체 투자 관련된 영상을 한 3개 정도로 3편에 걸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력 시장, 그 에너지 시장 내에서의 전력 시장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이 영상으로 우리 한세현 파트장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